최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들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탁원정입니다. 저는 이 동네 주민이어서요. 걸어서 15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조경아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우 최안석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보컬러리스트와 함께 되게 많이 어레인지와 연출과 기타 등등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연출 감독님 소개해드립니다. 뭐 알고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북텔러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듣는 책, 오디오북, 책을 듣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재작년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텔러리스트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 6월쯤에 가졌던 낭독 공연 만물 이야기였는데요. 그 작품도 사실은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작품을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또 손안의 책 서점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미야베 미유키 괴수전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오늘 낭독할 미야베 미유키의 괴수전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먼저 미야베 미유키 여사를 좀 소개하자면 제가 이게 여사라는 말이 계속 이제 입에 붙었는데 미야베 미유키 팬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미미 여사라는 닉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사라는 말을 입에 배웠어요. 자, 미야베 미유키는 영화 화차의 원작자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1960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추리 서스펜스 대상,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일본 SF 대상, 마이니치 출판 대상 특별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스테리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군요. 근데 되게 장르가 다양해요. 저도 최근에 또 물론 책으로도 봤지만 영화로도 뭐였죠? 학생들이 학원에서 약간 미스테리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살인사건 추리. 네, 맞아요. 솔로몬의 위증. 네. 그것도 이제 영화화 됐었죠. 자, 그래서 일본 사극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작가가 에도 시대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는 사람의 목숨을 간단히 뺏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제가 에도 시대를 계속 쓰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따뜻한 인간의 정이 있는 사회를 향한 동경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도와가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텔러리스트들이 어떻게 책의 내용을 들려드리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괴수전은 말 그대로 괴수, 괴물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첫 장면은 산속에서 사냥꾼 할배와 접니다. 외따로 떨어져 살던 어린아이 미노키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꾸라질 듯이 달리고 또 달렸다. 발바닥이 움켜쥐는 흙의 감촉이 낯설었다. 이쯤 왔으면 오타라이마 산을 거의 다 올렸을 텐데 미노키치는 다리에 힘을 늦췄다. 달리기를 멈추자 온몸에서 맥이 빠져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힘겹게 두 팔을 벗대고 고개를 들어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전부였다. 미노키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먼저 가! 오타라야마에 오르면 폭포골로 내려가! 미노키치를 바수막에서 쫓아내며 할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폭포골을 향해 오리쯤 내려가면 니다미무라의 대피소가 있다. 마을 주민들이 매달 몇 번씩 지나다니는 곳이라 미노키치도 몸으로 익힌 곳이지만 이렇게 칠흑 같은 밤이라 감각이 낮과 같지 않았다. 정말 이쪽으로 오는 게 맞나? 왜 안 오는 거야, 할배? 니다니무라 마을은 어깨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쪽에 고여있는 암흑 저편에 있다. 등불도 불빛도 보이지 않고 귀청을 찢는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끝났나? 아니면 여기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뿐일까? 잘 들어. 오타라야마를 오르면 폭포골로 내려가야 해. 계속 바람을 안고 가면 안 돼! 할배는 나도 금방 가마. 그 전에 먼저 혼조무라에 알려야 해. 대피소에서 기다려! 할배는 꾸준이라도 하듯이 말한 뒤 총을 꼬나들고 촌장집을 향해 뛰어갔다. 할배가 뛰어가는 쪽에서 마을 남자들의 노성과 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쿵쿵 울리는 오싹한 땀 흘림과 뭔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도 들렸다. 가구나 집기만이 아니라 오두막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다. 대체 그건 무엇일까? 불과 사방갑쯤 전이었다. 곤히 자다가 들깨어진 탓에 미노키치는 여전히 잠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일어나! 어서 달아라! 다급한 노성이 그를 몰아세웠다. 그 목소리와 함께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올해는 산바람이 영 이상해. 어제였나 그제였나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해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중얼거리던 할배의 모습을 미노키치는 기억하고 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이 구름을 오타라야마로 밀어내는 그런 건 처음 봐. 바람이 이상해진 탓에 들깨들도 여느 해와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 할배, 들깨가 내려왔어? 눈을 덜 뜬 채 묻는 미노키치에게 할배는 타면을 세어 작은 가죽 주머니에 넣으면서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건 아니야. 그럼 인간 사냥? 내쳐 물으려다가 꼭 참았다. 묻기가 두려웠다. 입 밖에 내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때 컴컴한 숲 너머 니다니무라가 있는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미노키치의 눈에는 야운 밑바닥에 있는 지옥 가마솥의 뚜껑이 조금 열리며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인간 사냥이었어. 마을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모두 몰아가는 거였어. 돌아가자. 혼자 도망칠 순 없어. 할배 구해해. 걸음을 내딛었을 때 뒤쪽 덤불이 흔들리며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미노키치? 거기 미노키치냐? 헤엄이라도 치듯 덤불을 헤치며 머리를 내민 사람은 고스케였다. 고스케 아저씨! 그런 데서 뭐해? 뭐하냐니? 그런 걸 보면 도망칠 수밖에. 갱년강은 같이 오지 않았냐? 미노키치의 할아버지 이름은 갱이치여서 마을 사람들은 갱영감이라고 부른다. 할매는 마을로 뛰어갔어. 그럼 이미 글렀네.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은 채
고스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렀다니! 우리 할매 포수야. 들겠다는지 진리가 없잖아. 그게 들키라고? 미노키치가 쥐어짜는 용기는 상대방의 맥없이 흔들리는 목소리에 금세 무너졌다. 그런 놈. 고스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 놈이 나타났다고. 그럼 그게 뭔데? 고스케의 표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비쩍 마른 주걱턱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난 변소에서 조금 있었어.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고스케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동네 사람들은 힘이 끝났어. 양손을 더 바쁘게 비벼댔다.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었다. 미노리치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아저씨, 그거 인간 사냥이었어? 고스케는 눈을 감고 합장한 채 고개를 저었다. 단조놈들의 우두마두들은 사람을 잡아가도 마을에 불을 놓지 않아. 사람들은 이웃한 나가스노 번 실권자 소야 단조가 수족처럼 부리는 수화들을 지옥 옥줄에 빗대어 우두마두라 불렀다. 미유키치, 그만 가자. 고스케가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네가 도망치지 않으면 갱년으로 이승을 못 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어린 미노키치 일갈에 주눅이 드는 고스케는 배알이라곤 요만큼도 없는 남자다. 나 혼자 간다. 촌장 영감한테 알려야 하거든. 할배도 그렇게 말했다. 혼주무라에 알려야 해. 하지만 고스케 같은 술주정뱅이 말을 촌장님이 고지고대로 믿어주실까? 니다니무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고스케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스케 아저씨, 그거 정말 뭐였어? 알면 말해봐. 고스케는 수척한 팔로 달달 떨리는 제 몸을 감싸고 목을 움츠린 채 멀리서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저건 산이야. 산이 줄인 거야. 갱년감한테 못 들었니? 난 너보다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었어. 산골에는 옛날 얘기도 많고 무서운 얘기도 많아. 후사와의 아기 잡아먹는 은행나무라든지 묘포지 전에 울리지 않는 종이라든지. 아저씨네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술주정뱅이잖아.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미노키치가 저도 모르게 악담을 하자 고스케는 더욱 주눅이 들어 제 가슴팍에다 대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야.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산이 줄이면 아무 대책도 없다고. 진정하실 때까지 숨어있는 수밖에 없다고. 중얼거리던 소리가 문득 원망하는 투로 바뀌었다. 산은 개척이니 뭐니 해서 자꾸 산을 들쑤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일갈한 고스케는 등을 돌리고 비칠비칠 걷기 시작했다. 오른발은 맨발이고 왼발에만 집신이 겨우 매달려 있다. 다시 한 줄기 바람이 달려와 미노키치의 몸 한쪽을 후려쳤다. 비린내. 이상하네. 이 냄새는 뭐지? 미노키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뒤쪽에서 흡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한순간이었다. 고스케 아저씨? 고스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뒤를 휙 돌아보았다. 고스케는 보이지 않았다. 벌써 멀리 가버렸나? 그 발걸음으로? 이렇게 금방 자취를 감출 정도로 멀리?
문득 두려움이 몰려와 튀어오른 듯이 몸을 움직여 방금까지 고스케가 있던 곳으로 뛰어갔다. 집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 집신에 축축하고 검은 얼룩 같은 것이 묻어있다. 피다. 덤불이 들썩거리고 어둠이 꿈틀거렸다. 저건 산이야. 미노키치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하게 주위를 에워싼 어둠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네. 뭔가 무시무시한 어떤 것이 등장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거의 7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 전체를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막 읽어드린 장면을 포함해서 주요 장면 4군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상황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작품은 한정은 가무라고 그러는데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두 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아시죠? 무슨 사츠마한 이런 한이라는 말 썼지만 한자로 번이죠. 두 번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나가스노와 고야마라는 곳입니다. 산간지방이라서 이 두 번, 이 지역의 생활은 아주 궁핍하고 척박해서 더욱 사람들의 삶이 고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두 곳은 신령이 살고 있다는 높은 영산 사이로 나란히 있는 이웃번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앙숙처럼 지내는 그런 곳으로 그 사이에는 왕래도 없고 또 왕래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으로 몰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00년 전에 나가스노를 다스리는 유자키 밑에서 녹봉을 받으며 고야마를 다스리던 우류라는 사람이 유자키를 대신하고 고야마를 다스릴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가스노에서 고야마를 분리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배신자가 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서로 앙숙이 된 거죠. 자, 한글 이름도 참 힘든데 일본어로 된 고야마, 나가스노,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몇 이름만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텐데요. 아카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오마아이 이름이 이노키치. 네, 이렇게 몇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돌아 있는 사람이 대역을 할 텐데요. 단조. 예,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영주 밑에는 수많은 권이 있고 권의 주군들 사이의 명예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권과 권 사이의 분쟁이 아주 많았다는 거. 네, 설명이 좀 길었죠? 다 이해는 하시죠? 어렵지 않죠? 참 쉽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노키치 가슴에서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했다. 그 암흑이 움직이고 있다. 스르르. 형태가 있는 암흑. 아, 그래. 그놈은 저렇게 움직였지. 다리를 접어 몸에 붙이고 뱀처럼 미끄러진다. 숲속을, 캄캄한 밤의 밑바닥을. 나는 안다. 알지만 저렇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벌떡 일어선다. 다리를 편다. 커다란 대가리를 쑥 든다.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를 말면서 밤하늘을 잘라내려는 것처럼 드높이 쳐든다. 그 순간 발치에서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괴물!
질렀다. 웃는 것처럼 들린다. 기뻐하는 것이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야 먹잇감을 만났네. 먹잇감이다. 먹이가 널렸다. 남김없이 먹어 치우자. 산에서 보았을 때보다 뒷다리가 더 건장해졌다. 목은 가늘게 들어가 한층 도마뱀과 비슷해졌다. 긴 혀가 튀어나온다. 달려오는 파수꾼의 불빛이 이내 꺼졌다. 하나! 아저씨! 마구간지기가 뛰어나왔다. 뭐야 저거? 저게 바로 그 괴물이에요! 아저씨, 말을 풀어줘요! 미노키치가 하나의 고삐를 잡았다. 무슨 소리? 이 귀한 말들을! 살살 달려서 괴물 옆으로 데려가요. 괜찮아요. 말들이 가까이 가면 괴물이 도망칠 테니까. 안돼! 그는 말들을 묶은 줄을 푼 뒤 엉덩이를 쳐서 괴물의 반대편에 있는 합숙소 쪽으로 몰았다. 미노키치는 고삐를 손에 단단히 감아쥐고 하나의 눈을 쳐다봤다. 좋아, 가자. 하나를 데리고 풍작의 집에서 촌장 저택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괴물은 이미 가까운 집 두 채를 때려 부수고 나가시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 숲으로 도망쳐! 미노키치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시 달렸다. 발소리와 노성이 와라 커졌다. 마을 남자들이다. 저마다 낫과 괭이 등을 들었고 횃불을 두르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고함을 내지르며 괴물에게 달려갔다. 물러서! 가까이 가면 안 돼! 괴물이 식물을 뱉었다. 모두 녹아버린다. 미노키치는 뚝 멈춰서고 말았다. 피해! 모두 물러서! 괴물은 아가리를 벌리고 꾸액 소리를 내며 위장에 있던 것들을 개원했다. 지금이다. 미노키치는 하나를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노키치보다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다이치로였다. 달리면서 괴물의 대가리를 향해 뭔가를 던졌다. 쨍강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고 괴물의 입가가 액체에 젖었다. 기름이다. 토기에 기름이 담겨 있었다. 불씨가 도처에 널렸다. 등롱의 횃불. 어느새인가 나가하키 저택 앞에는 쇠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으로 불을 붙이려는 것이다. 토기 투척은 계속되었다. 하나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태평한 발굽소리를 내며 미노키치를 따라왔다. 꼬리를 흔들고 귀를 쫑긋 세운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괴물이 몸을 뒤로 물렀다. 관절이 크게 꺾이고 더욱 강력해진 것처럼 보이는 뒷다리가 제자리 걸음만 했다. 괴물은 하나에게서 대가리를 돌리더니 숨이 가쁜 것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헐떡였다. 지금이다! 불을 붙여! 쏴! 다이치로의 호령에 뒤쪽에서 작은 불덩이들이 일제히 날아갔다. 불화살이다. 불화살은 잇따라 괴물의 대가리에 맞고 떨어졌다. 입속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괴물이 포효했다. 처음 들어보는 고통의 표효였다. 낭패의 포효였다. 괴물은 대가리를 흔들어 불을 끄려고 했다.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뒷다리를 동동 굴렀다. 대가리 쪽에 정신이 팔린 탓인지 꼬리는 축 늘어져 땅에 끌렸다. 마을 남자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도끼와 괭이로 꼬리를 끊으려고 했다. 남자들 얼굴에 피가 튀었다. 괴물이 대가리를 이쪽으로 돌리자 미노키치는 하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괴물이 피하면 그 피한 쪽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한 발 또 한 발 뒷걸음질을 강요한다. 불화살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지만 괴물의 몸뚱이와 아가리는 여전히 불에 타고 있었다. 꼬리도 곧 절단될 것처럼 보였다. 남자들 사이에서 환성이 올랐다. 뭔가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빠직 슈 모닥불에 우린 생선꼬치가 익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괴물의 대가리와 아가리 속의 불길이 그제야 꺼졌다. 불타던 곳은 새까맣게 되거나 빨갛게 문드러졌다. 괴물은
꼬리 절단면에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피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런데 그 피가 떨어진 부위부터 그것이 빠르게 벗겨져 간다. 벗겨져서 새 피부가 드러난다. 무쇠처럼 빛나는 까만 비늘에 덮인 새로운 몸뚱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가 히히히 우는 소리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면서도 괴물은 뒷다리로 벌떡 일어섰다. 미노키치는 저도 모르게 하고 말했다. 괴물의 형상이 변하고 있었다. 갑옷 같은 비늘이 피부를 덮어갈 뿐인 게 아니었다. 둥근 대가리가 점차 가늘어지고 아가리가 뾰족해진다. 모가지도 가늘어진다. 대가리만 보면 완전히 뱀이다. 꼬리가 끊긴 데다 대가리가 작아지고 몸통이 가늘어져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진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작아져서 약해진 것 같진 않았다. 온몸의 변색이 끝났다. 배 한복판만 남기고 전부 까만 갑옷에 뒤덮인 기이한 모습. 가늘어진 몸통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늠름한 뒷다리와 강력하고 재빨라진 앞발. 생물은 이럴 수 없다. 탈피로 상처가 없어지곤 하지 않는다.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쓰고 변신하지도 않는다. 이놈은 진짜 괴물이다. 괴물이 턱을 당겼다. 아가리가 벌어진다. 그리고 포효가 세상을 흔들었다. 새로운 포효. 괴물이 대가리를 이쪽으로 돌렸다. 횃불을 든 남자들을 향해 울부짖는다. 장작불과 마찬가지로 횃불도 괴물의 숨에 갑자기 크게 타올라 남자들을 집어삼켰다. 괴물이 불을 토한 건가? 아니, 기름 같은 인화성 물질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녹여버리는 식물은 불에 닿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불씨가 없는 곳에서도 괴물의 숨을 쐰 남자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뜨거워. 살이 녹아. 그리고 그들에게 불기가 튀면 화르륵 불길이 치솟았다. 네, 보통 영화라면 이 장면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죠. 마음속에서 CG를 잘 그리셨나요? CG를 그리시는데 우리 신송이 부테널리스트가 도움을 많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묘사가 아주 대단해요. 뭔가 이 괴수가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막 모습들이 막 변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인 모습 뱀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죠. 첫 번째 미노키치의 도망신에서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괴수의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주목했던 사람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인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소야 단조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아까 단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조는 고아로 자라서 떠돌이 무사로 야인과 같은 무술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단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나가스노 이쪽. 나가스노를 다스리던 번의 주인이 죽고 그의 아들인 젊은 번주가 등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술 대회를 열고 그 대회 우승자를 자신의 측근으로 기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야 단조입니다. 나가스노의 번주가 소야 단조를 기용하게 됩니다. 외눈박이에다 성품이 매우 살기에 찬 이 소야 단조라는 인물은 살기 힘들어 고야마로 도망친 주민들을 잡으러 저승사자보다 무섭던 호위무사들인 우두마두들을 고야마에 보내고 도망친 나가스노 주민들을 도와줬다는 빌미로 또 고야마의 주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가서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이 있죠. 그의 쌍둥이 여동생 아카네입니다. 이 아카네는 그런 자신의 오빠에게 동의할 수 없어서 따로 떨어져 지금 괴수가 출몰하는 그 지역에 와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네는 마을 사람들과 잘 사이좋게 이렇게 사이좋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괴수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는 미노키치가 괴물을 피해 도망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번의 경계를 넘어 나가스노로 와서 쓰러져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고 치료해 준 것도 바로 이 오빠의 잘못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사죄하려는 바로 아카네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저희가 특별히 세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스탠드와 기타 등등의 저희 도구들을 다 준비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통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펑펑 소리가 나서 조금 귀에 거슬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크가 좋을까요? 네? 마이크 계속 쓸까요? 네. 네, 그럼 계속 쓰겠습니다. 3부 이어집니다. 박수다. 그때였다. 종로 지붕 밑에 웅크려 있던 부인이 가만히 등을 폈다. 야지, 저건 아카네님이에요. 아카네님이 저기에. 뭐야? 안 돼, 아카네님! 떠들지 마! 야지가 미노키치 뺨쳤다. 자, 어서 가. 하나를 끌고 숲으로 도망쳐. 싫어! 아카네님을 도와야 해. 우두마들들도 경악한 모습이었다. 모두 입을 멍하니 벌리고 얼어붙은 채 괴물과 대치한 아카네에게 시선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소야 단조까지도. 저건 오토와가 아니야. 아카네? 아카네가 저기서 뭐라는 거야? 이놈들 아카네를 끌어내! 힝 울며 뒷다리로 선 말에서 뛰어내려 종로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아카네! 도망쳐! 안 됩니다, 수성님! 덩치 커다란 우두마두가 온몸을 던지다시피 해서 단조의 돌진을 막았다. 무슨 짓이냐, 사이제! 오다이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켜보십시오! 하며 단조의 어깨를 붙든다. 아카네가 편안하게 서서 괴물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다. 괴물은 아카네와 마주한 채 동작을 멈췄다. 혀를 불러들이고 아가리를 닫았다. 목을 울린다. 그 고록고록한 소리가 아니라 후루후루하며 울리는 더 작고 부드러운 소리다. 아카네는 괴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몸을 감싸고 있던 호옷을 벗어내렸다. 눈처럼 하얀 상반신이 드러난다. 그 피부를 타고 위로 아래로 까만 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등에서 가슴으로, 어깨에서 목덜미로. 아카네가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연불인가? 아니, 아니다. 노래처럼 들린다. 아카네는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주문의 노랫소리는 이어진다. 아카네는 눈을 떴다. 그러고는 마치 괴물을 포옹하려는 것처럼 천천히 양팔을 벌리며 내밀었다. 스치니 가루님,
그 미소는 한없이 따뜻하다. 자, 이리 오세요. 후루후루 후루후루 괴물의 목이 울린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움직이는 것은 춤추는 불티, 화뚝불의 불길, 그리고 아카네의 입술뿐이었다. 다음 순간 괴물의 대가리가 움직였다. 모가지가 물 흐르듯 늘어났다. 아가리가 벌어지고 혀와 가지런한 이빨들이 드러난다. 아카네가 문득 떠올랐다. 화공으로 떠올랐다. 둥실둥실 날아올랐다. 머리부터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져갔다. 날씬한 장단지 2개가 미노키치의 눈에 각인된다. 아카네님! 괴물은 아카네를 삼키자 도마뱀처럼 생긴 몸통을 부들부들 떨었다. 괴물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마 한복판에 하얀 점이 불쑥 나타난다.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서로 연결되어 선으로 변해간다. 저것도 주문인가? 주문이 괴물로 옮겨가 표면을 뒤덮고 있는 걸까? 다시 변신이 시작되었다. 까만 광택이 나는 비늘들이 주문의 글자들 움직임이 밀려나듯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배로, 다리 끝으로 씻겨 내려가듯이 사라져간다. 비늘이 사라지자 주문 자체도 사라졌고 몸속이 비쳐 보일 듯이 맑은 피부가 드러난다. 주문은 소리도 없이 괴물의 온몸을 내달리고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사람이다. 괴물은 거의 사람 모습에 가까워졌다.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괴물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숨을 쉬고 있다. 2다리로 서서 양팔을 천천히 목 옆으로 늘어뜨렸고 머리도 희미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입술은 보이지 않지만 입내가 여자처럼 부드럽다. 아카네. 소야 단조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칼을 떨어뜨린다. 눈은 괴물에 못 박혀 있다. 이것이 주문의 힘인가? 이것이 우리 주술사 빗줄의 힘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괴물에게 다가간다. 아름답구나. 괴물과 마주보며 단조가 말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강력하냐? 진심에서 나오는 찬사와 만면의 웃음. 아까 아카네가 그리했던 것처럼 단조 역시 변신한 괴물을 향해 2 팔을 벌렸다. 아카네! 이게 우리 오누이의 운명이냐? 체력의 남자는 환희에 차서 외쳤다. 그렇다면 축복하자꾸나. 아카네! 나와 함께 이 산을 차지하자. 아니, 아예 천하를 차지해버리자! 호효와 같은 웃음. 괴물의 2 눈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러고는 문득 눈을 부라렸다. 괴물은 매끄러운 입을 한껏 벌리고 뱀처럼 빠르게 상체를 폈더니 단조를 덥석 물어삼켰다. 요란한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스승님! 정신을 차린 우두마두들이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괴물은 하늘을 우러르며 배를 출렁였고 이런 모습이 된 뒤 처음으로 소리를 내질렀다. 여자의 비명이다. 괴물의 왼쪽 눈이 터졌다. 가죽처럼 매끈하고 강철처럼 검은 비늘이 발끝에서부터 되살아났다. 안 돼! 빨리 쓰러뜨려야 해! 소에이가 소리쳤다. 괴물이 아카네님의 마음으로 있을 때 쓰러뜨려야 해! 봐! 변하고 있다! 저 까만 비늘은 소야 단주의 마음이다! 괴물을 차지해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 방해하는 자는 전부 먹어치워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다! 괴물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우두마두들 쪽은 보고 있지 않았다. 몸속에서 충돌하고 싸우는 2 마음이 괴물을 날뛰게 하는 것이다. 당황하며 공격하는 우두마두들의 칼과 창을 모두 튕겨낸다. 안 돼! 안 돼! 화살! 화살! 화살 쏴! 개념놈은 어딨어? 금손을 안다! 뭐가 제 놈이야! 등과
목과 목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을 쏘면 다리를 못 쓰게 될 거다. 총소리가 한 번 울렸다. 난동을 부리는 괴물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종루 지붕으로 쓰러졌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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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덜미다! 바로 지금이 모두 힘을 합칠 때다! 소에이의 질타에 우두마두들도 정신을 가다듬었다. 연달아 총을 발포했다. 단원은 잇따라 목덜미에 적중했다. 괴물이 괴성을 지른다. 안돼! 쏘지마! 미노키치도 목청껏 소리쳤다. 울고 있었다. 저것은 아카네님이다. 산속 괴물이 아카네님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저것은 소야 단조일 걸까? 하얀 피부와 검은 비늘, 터져서 피를 흘리는 왼쪽 눈과 흑수종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오른쪽 눈. 대체 누구인지 미노키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목청껏 울 뿐이다. 가슴이 찢어지고 당장 이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미노키치! 우린 아카네님을 돕는 거다. 누군가의 손이 등을 만졌다. 돌아보니 고비나타였다. 울면 안 돼. 너처럼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아카네님은 당신 몸을 던져서 괴물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다. 그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돼. 힘주어 타이르는 고비나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고 있었다. 위에서 그래. 자, 일어나. 너는 괴물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했지. 아카네님에게 끝까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다시 연달아 총이 발사되었다. 그 가운데 손가락 피리 소리가 한 번 울렸다. 할배의 신호다. 발포. 괴물의 목덜미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피가 튀었다. 마구 난동을 부리고 발을 구르고 양팔을 휘두르던 괴물이 힘없이 자세를 무너뜨렸다. 쏴라! 화양 냄새, 희미하게 흐르는 연기, 귀청을 찢는 총소리, 한 발, 두 발, 세 발. 마침내 괴물의 두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괴물은 크게 휘청거리더니 기울어진 종루 지붕을 덮치듯이 쓰러졌다. 이거 봐봐. 됐다. 마침내 검은 비늘이 모두 사라졌다. 팔다리도 축 늘어졌다. 괴물은 죽은 건가? 아카네님은 죽어버렸나? 울고 있구나. 흑수정 같은 눈동자가 움직여 자신을 에워싸고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듯했다. 천천히 눈꺼풀이 다쳤다. 흰 뱀의 얼굴 어찌 이리 고울까? 미노키치는 정신없이 바라보고 말았다. 괴물의 하얀 몸이 정수리와 발끝에서부터 점차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괴물만이 불타고 있다. 푸르스름한 불꽃이 몸뚱이 안쪽에서 타올라고 괴물의 몸이 재로 변해가고 있다. 오타라야마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왔다. 악취를 품은 바람이 아니다. 산의 분노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오는 듯하다. 산신님의 자비로다. 할배가 중얼거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던 미노키치는 문득 깨달았다. 눈을 깜빡여 보았다. 손가락으로 눈을 비벼보았다. 나카무라에서 다친 뒤로 뜰 수 없었던 오른쪽 눈이 깨끗이 나아 있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막말로 할게요. 여기서 만들이 같구만. 네, 죄송합니다. 괴수전의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었죠. 여러분이 들으셔도
뭔가 이 긴박한 장면, 그 뭔가 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칸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생 아니죠, 오빠죠. 단조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괴물을 어떻게든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 이 마치 이렇게 한 편의 그림처럼 그려지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뵐 때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 거의 뭐 5분의 4 지점을 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부만 들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책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는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짝 반전 그런 게 사실 좀 있었어요. 뭐냐면 소야 단조와 아스카레이는 저기서 네, 이 아카네는 사실 이 고야마의 우류의 사실은 후손이었습니다. 둘이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단조는 고야마 말고 있죠? 나가스노 이쪽에 붙은 사람이었었죠. 근데 사실 이 우류의 후손으로 두 사람은 주술사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나가스노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건데요. 또 괴물의 비밀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쌍둥이 남매의 조상인 우류는 주술사로서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산의 정령과 무사들의 희생으로 얻은 피로 바로 괴수를 만들어낸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네와 단조는 그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결국 100년 만에 깨어난 괴수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막스 이후에는 또 뭐라 그럴까요? 해가 있죠. 풀어주는 장면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카무라 합숙소에서 걸레질을 하던 우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볼을 미풍이 쓰다듬는다. 영감님은 죽었다. 가스케도 죽었다. 그날 산에서 돌아온 사람은 소혜인인 뿐이었다. 마님과 근위대도 함께 내려왔다. 미누키츠는 없었다. 수성님도 보이지 않았다. 우세는 고통스럽거나 슬프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영문을 통 몰랐다. 그 무서운 괴물,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앞에서 목격한 참사도 지나고 보니 악몽 같았다.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 그때 부서지고 불타버렸지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지만 가슴은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마음에 깊이 파고들 리가 없었다. 오다이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울지마, 오세. 소희님이 그렇게 말했다. 네가 울면 아카네님이 슬퍼하셔. 그럴까? 울고 또 울어 눈알이 녹을 정도로 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세는 아카네님이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상냥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질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서 악을 쓰고 싶었다. 분한 건가? 화가 나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대체 누구 탓인가? 누구에게 화를 풀어야 하나? 괴물에게 죽은 주민들의 장례도 경험 없이 치렀다. 총장과 그 후계자 다이치로님도 죽어서 구심점을 잃은 나카무라는 나이든 남자들이 협의하며 관리했다. 모두 떠나서 일단 빈집으로 돌아간 합숙소에는 괴물한테 집이 파괴당한 주민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중에는 다친 사람도 있었고 몸은 무사해도 그날 밤의 공포로 완전히 혼란에 빠져 병자처럼 변해버린 사람도 있었다. 밤이 되면 공포에 울부짖는 아이들도 있었다. 오세는 살아남은 여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난 열흘 정도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에 치여 지냈지만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고 고민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났다. 마을의 장애가 정리되었고 거적을 두른 조잡한 집이 남아 며칠 지었으므로 모두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합숙소는 정말로 빈집이 되었다. 오센 혼자 오독하니 남으니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센은 뒤뜰로 나섰다. 빨리 건조장으로 천천히 갔다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한 가지를 발견했다. 가스케가 만든 배 퇴치구적. 지프로 짠 작은 지네였다. 빨래 건조장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떼어 손바닥 위에 얹었다. 그 순간 오순의 마음에서 툭이 터졌다. 아카네님과 소에이님, 영감님과 가스케, 그리고 나, 거기에 미노키치까지 가세하여 시끌벅적했다. 즐거웠다. 얼마나 즐거웠는지도 모른다. 미노키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했네. 오세는 소리내어 울었다. 합숙소 뒤뜰의 숲이 수렁거린다. 나뭇가지가 사락사락 부드럽게 흔들린다. 바람이 불어와 오세를 가만히 감싸주고 지나간다.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를 부는 바람. 오센의 젖은 볼에, 목에, 목덜미에, 꼭 움켜진 손가락들 사이로 그 향기가 스며든다. 오세는 흠칫하며 눈을 번쩍 뜨고 숲을 올려다보았다. 아카네님이다. 이 향기는 아카네님의 머리카락 냄새다. 이건 아카네님의 옷기다.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뒷산 너머 오우라타마의 높은 곳에 막디 맑은 창궁 아래 아카네님이 계신다. 앞으로는 늘 영원히. 이제야 겨우 이 산에 여기 사는 주민들에게 닥친 사건이 눈에 보였다. 마음의 눈이 보이고 납득이 되었다. 그것이 끝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산골의 봄 향기에 쌓여 오세는 언제까지고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까는 이분 산에 정령이 되신 걸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 궁금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많이 이제 부족했죠. 사실 저희가 이제 1회 공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정기적인 낭독회를 생각하고 처음 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약간 펑펑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이제 다 챙겨서 이제 그래도 기본 장비들을 챙겨서 이렇게 다 왔는데 이렇게 딱 우리 연출하는 우리 감독님이랑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를 또 다 내고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하고 또 그런 어떤 이렇게 느낌들이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들이 저도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저희 낭독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한번 마이크를 들어볼까요? 마이크가 좀 좋으신가요? 그냥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한번 느낌 좀 감사합니다. 콘서트는 처음인데 굉장히 실제로 들으니까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기대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오디오북 그리고 이제 낭독도 꼭 이제 형태가 텔링도 하나는 아니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몰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역할을 맡아서 내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혼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붙이기 박치기가 아니라 붙이고 장구치고 네, 이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약간의 이제 드라마타이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듣기는 훨씬 더 재미있으셨죠? 네. 또 혹시 또 얘기 네. 저는 연극 낭독 공연을 많이 가봤는데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작품 미국에서 좋아서 왔는데 이거 지금 낭독하셨던 분들이 700개 가까운 책을 다 얘기를 하시고 하신 건지 제가 듣다가 한 캐릭터 설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한 사람 돌릴까 말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출자분께서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급하긴 했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럼 사람이 나오는 건가? 페이스북으로 쪽지로 많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지적도 좀 받겠습니다. 또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뭔가 이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평일 같은 생각 드네요. 잠깐 쉬었다가 그럼 또 얘기 나누도록 할까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크기를 잘못 들어야 이거 열조각으로 나누는 분들이 어떻게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이 어떻게 되나? 네, 예, 가능하죠.